최부자 댁의 부귀영화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가업은 날마다 번성하여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죠. 곳간마다 귀한 비단과 쌀이 가득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과 안악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최부자 자신도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법. 최부자의 마음속에는 조선 팔도 제1의 갑부가 되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 댁 대문 앞에 남루한 옷차림에 늙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내 이치를 꿰뚫는 자라 소개하며 최부자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지금 조상님의 묘자리는 겨우 만석군의 복만 내릴 뿐입니다. 헌데 이 마을 뒷산 봉우리 너머에 숨겨진 사두열이라는 명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묘를 옮기시면 대대로 황금을 쏟아내는 용트림을 할 것이옵니다. 최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큰 재물을 안겨주며 당장 묘를 옮길 준비를 시켰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최부자 댁의 원로들과 집안의 충직한 종들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조상님 묘는 이미 천하 명당이옵니다. 괜한 욕심으로 대를 이을 화를 부르지 마옵소서. 때마침 마을을 지나던 해각 스님 역시 최부자를 찾아와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그 묘자리는 겉보기엔 명당 같으나 실은 뱀의 도끼가 서린 악지 중의 악지이옵니다. 그곳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의 기운을 모두 빨아들여 결국 배가 망신할 것이니 부디 그만두시옵소서.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부자의 귀에는 그 어떤 충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흥! 이 어리석은 자들이 풍수의 이치를 어찌 알겠느냐? 내 기필코 조선 팔도 제1의 갑부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그는 크게 호통을 치며 스님과 원로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을 택해 조상 묘를 악지 중의 악지인 사두혈로 이장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최부자는 자신의 바람대로 조선 제1의 갑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오만함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섬뜩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장이 끝나고 첫 달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최부자는 제 뜻대로 일을 마쳤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비명은 외양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대로 최부자 댁의 농사를 책임지던 튼실한 황소 10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선체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짐승의 사체는 검게 타들어간 듯 기괴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산신이 노했다며 수군거렸으나 최부자는 그저 전염병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짐승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자랑이던 깊은 우물물이 하룻밤새 핏빛으로 변해 썩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비린내는 가시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서는 밤마다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부자의 심장을 도려내는 첫 번째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최부자가 제 목숨보다 아끼던 외아들, 정석이 갑작스러운 괴질에 걸린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과급제를 준비하며 글을 읽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후 보름이 지나자 정석의 온몸에는 뱀의 비늘 같은 흉측한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최부자는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과 무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피던 명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탄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집안의 전기가 뒤틀려 산 사람의 피를 말리고 있으니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해각 스님의 경고가 떠올라 뒤늦게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새로 이장한 조상 묘 주위의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고 봉분 위에는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절망하며 울부짖던 그 시각, 집에서는 마지막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나리, 도련님께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최 부자의 오만이 부른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집안의 대를 이을 단 하나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처절한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 부자 댁의 가세는 무서운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그 많던 재물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갔죠. 가장 먼저 최 부자 댁의 생명줄과 같던 대규모 논밭이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풍작만 거듭하던 땅이 이장 후 첫 농사부터 원인 모를 가뭄과 해충때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이웃마을 논들은 멀쩡한데 오직 최 부자 댁 땅만 메마른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곡식들이 검게 타 죽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남은 재산을 털어 한양과 무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비단배들은 풍랑 한 번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침몰했고 장사를 나간 일가 친척들은 산적을 만나거나 객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놓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 부자가 뱀의 머리에 조상을 앉혔으니 이제 그 뱀이 최 부자 집안 사람들의 골수를 다 빨아먹는구나. 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부자의 손자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쳤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손자들은 장성하기도 전에 정신을 놓아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녔고 집안의 며느리들은 밤마다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기와집은 이제 잡초가 무성해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흉가보다 더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최 부자는 결국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삽을 들고 산을 오르며 내 명당을 돌려다오.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우 울부짖으며 자신의 손톱이 다 빠질 때까지 땅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어느 비바람 치는 밤 최 부자는 이장했던 그 사두열 무덤 앞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의 시신 주위에 수천 마리의 작은 뱀들이 마치 또아리를 틀듯 감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을 호령하던 만석군 최 부자 댁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비참하고도 섬뜩하게 끝이 났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최 부자라는 이름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즈음이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그 터에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최 부자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두열 묘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곳은 뱀의 머리가 아니라 굶주린 독사가 제 몸을 갉아먹는 자식혈이었거늘 욕심에 눈이 멀어 독사의 아가리에 제 자손들을 밀어 넣었으니 이 어찌 비극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당이란 땅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최 부자가 만약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변을 살폈더라면 그의 조상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대신 조상을 도구 삼아 더 큰 부를 탐했기에 결국 그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최 부자처럼 눈앞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오직 내 능력이라 믿으며 나를 있게 한 뿌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명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조상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화려한 묘자리가 아니라 후손들이 서로 아끼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최부자 집안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속 명당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